안녕하세요. SF 작가 배명훈입니다. 네, 한국에도 SF 작가가 있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동안 책으로만 만나 뵙다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 박상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된 SF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SF라는 장르를 더 잘 알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이 급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 소리를 연출한 이호재 감독이고요. 이렇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SF를 다루게 됐어요. 제 관심은 많지만 전공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SDF 포럼에서 같이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부족하지만 재밌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같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관계, 소통 그리고 SF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주신 김에 한번 이 얘기도 좀 재미있게 해볼 기회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했던 알파고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 인공지능 AI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다던가 아니면 알파고처럼 어떤 특별한 계기가 생기면 막 SF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SF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인 이유로 소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SF에서 그러니까 SF 과학소설 작가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계가 인간성을 띠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마 딱 그런 순간들을 포착할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틀린 순간? 근데 이걸 착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고, 그 안에 알고리즘 안에서는 그냥 분명히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는 그렇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는 문제로 가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24시간 만에 서비스가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인가? 예. 이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인공지능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얘의 캐릭터도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항상 기계라고 하는 거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알파고의 실수라고 많이들 또 몇몇 수들은 보면 실수가 아니었고 묘수였던 걸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표현, 그런 거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인공지능들이 다 흔히 말하는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으로 스스로 똑똑해진다고 하는데, 그 기계학습이라는 과정이 결국은 인간이 미리 축적해놨던 어떤 경험들을 반복 모방하면서 자기 스스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이 해놓은 걸 따라하는 그런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면 인간이 사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오히려 인간의 어떤 허술하고 불완전한 면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증명한 예가, 테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그렇죠. 했느냐에 따라서 예. 걔가 윤리적으로 옳은 애가 될 수도 있고, 왠지 굉장히 폐륜아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결국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왜냐하면 기계는 논리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느냐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SF 쓰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 작가들이 SF를 쓸 지필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항상 고민하는 게 주인공 이름을 한국 사람 이름으로 써도 될 것인가? 네. 아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써도 될 것인가? 예. 그리고 뭐 지명이 나오면 지명을 한국 지명을 해도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결국 한국 사람이 나와서 한국말을 하게 만드는데, 네. 근데 이게 미국 사람은 고민을 안 할 고민이라는 거란 말이죠. 왜 우리는 꼭 현실적인 부분, 우리 삶에 가까운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우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몇 년 전에 우주정거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우려 중에 하나가 그 우주복 입고 그 헬멧 쓰고 그 까만 머리에 그 한국말 하는 좀 그러니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전 들으면서 그러면 만들지 말아야죠. 왜 투자한다고 앉아 계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SF 작가들도 한 15년, 20년 전에는 SF를 쓰면서 등장인물을 한국 사람 이름으로 쓰는 게 어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사람 이름을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한국 사람 이름이 들어간 소설을 자꾸 쓰는 거거든요. 그게 축적이 되니까 지금은 그게 어색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바로 글로벌한 일이 일어나는 중심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경험이 없어서 아마 감독님도 그것도 또 걸리셨을 텐데, 인공위성이 떨어진 위치가 왜 굳이 한국이냐? 서해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셨죠. 예. 선진국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정. 저도 인터뷰 과정에서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심플하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미국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저기 뭐 인도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떨어졌으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추락이라는 게 진짜 랜덤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계를 탓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 그냥 관객의 질문일 수도 문제는 있겠네요. 아니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층위에 대한 인식인데, 되게 무의식적인 인식인데, 그거를 우리는 아직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무슨 그렇죠. 약소국이야?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되게 SF 작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구 국가대표로 한국인이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제가 그걸 소설로 썼으면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그게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딱 보니까 전혀 안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 감독님께 다시 한번 좀 심심한 그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로봇 소리는 가능하면 재개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 알파고 비슷한 이벤트가 제 생각에는 점점 자주 이제 일어날 것 같아요.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일반인 대중들한테 화제가 되는 이런 이벤트성 사건들. 그래서 그런 계기에 아마 분명히 로봇 소리와 같은 작품들이 재조명될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있었네 정도가 아니라, 이 영화를 봤더니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좀 와닿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화가 이렇게 관객을 많이 모시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태국 이후에 개봉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거를 예측 못한 것도 저희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미래라는 게 불확실하다라는 거고. 저는 가능하면 좀 오래 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정말 이렇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과학기술이 점점 갈수록 가속 발달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진짜 불과 5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주변의 과학기술적 이 환경들이 변하는 걸 막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세상이 어떻게 또 막 변해갈 건지, 그리고 그 변해간 모습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뭔가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어낼지,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SF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전공법으로 다루고 있는 장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뭔가 좀 사색하면서 뭐 고찰하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SF를 보지 않고서
그렇게 생각할 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SF라는 장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장르예요. 그래서 SF는 뭐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상 필수적인 장르가 아닐까. 사람들의 시공간적인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점에서 SF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영화라는 그 한국 영화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SF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소개는 안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둘씩 시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영화가 제가 만든 영화 같은 게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시도들은 사실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점차 이제 한국형 SF, 한국에서 만든 SF